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용남 전 의원님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주에 또 설 명절인데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뭐 성묘 가고 그리고 처가 가고 네. 그렇죠. 처가댁은 어디세요? 가까워요. 용인이에요. 용인. 나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러네. 그러네. 여기 몇 표야? 어디예요? 저 용인 어디요? 수지. 아, 수지. 아. 그러시네. 잘 보여야 되네. 잘 보여야 되네. 아, 자세 고쳐 앉으시고. 네. 자, 우리 현 변호사님은 저도 명절 계획. 뭐 사실은 이제 명절 다음 날에 아버지 기일이라 아. 제사 보내고 저도 네. 뭐 처갓집이 가까워서 금방 그 분당이고 그러니까 그 예. 근처에서 다 있어서 아, 어디 여기 갈 처갓집은 데는 없어. 분당이에요? 예, 그러니까 분당 사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 지금 제가 기흥으로 이사를 갔는데 네. 아무튼 그 동네에서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아, 저는 뭐 또 멀리 준비하는 게 가는 거 있으니까 아니구나. 사람들하고 만나고 뭐 좀 머리 식히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뭐 선거는 다가오고 명절도 있고 해서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들에게 제일 바쁜 거는 광고입니다. 아, 그렇죠. 예, 광고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아름다운 재단 광고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입니다. 취재 편의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보육원에서 나와서 홀로 자립해야 하는 청년들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자립준비 청년 가운데 절반 정도가 만 18세 이하의 어린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참 누구보다 빨리 어른이 되어야만 한다는 의미로 18 어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아름다운 재단에서는 이 18 어른을 오랜 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셨던 고 김군자 할머니께서 전 재산을 기부하면서 시작된 자립준비 청년 지원 사업을 무려 27년째 아름다운 재단이 이어오고 있고요. 자립준비 청년 이슈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2013년에 캠페인을 시작해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오랜 기간 18 어른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한 당사자 캠페이너는 결혼을 하고 또 딸아이의 엄마가 되기도 했습니다. 보육원 선생님을 엄마라고 불러야 했던 자립준비 청년에게 엄마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단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엄마 허진이의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립준비 청년들과 아름다운 재단을 응원해 주세요. 유튜브 더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 읽으면서 뭉클해지기가 쉽지 않은데 명절 앞두니까 더 왠지 마음이 참 그러네요. 저 예전에 사회부 때 취재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냥 현장 쭉 둘러보고. 그런데도 그 애들이 저희들만 막 따라다녀요. 계속. 그래서 뭐 어디서 왔어요? 뭐 해요? 그래서 사진 찍는 것도 또 되게 좋아 애들이. 막 그래서 그랬던 그 아이 지금은 아마 다 이 허진 씨처럼 어머니 다 장년이 됐을 그렇죠. 텐데 네. 참 마음이 그러네요. 용인 지역에 이런 자립 청년 그러니까 자립 청년, 그러니까 이게 일정 정도 나이가 되면은 나가야 되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다음에 자립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 지자체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지자체 꽤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니까 어쨌든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 네.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아시는 어떤 구청장이면 그 부분을 계속해서 정말 자기 자식이 뭐 수백 명이다 예.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빈틈을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아름다운 재단 같은 민간 단체도 할 수 있는데 네. 지자체나 아니면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정치가 좀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니 네. 근데 사실은 어차피 뭐 국가 재정이든 지자체 재정이든 쓸 수 있는 그 재원은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은 계속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사업해서 그 성공을 하신 분 중에 이렇게 고아원을 그야말로 이제 정말 자기 돈 써가면서 고아원을 오래 운영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야, 애를 안 낳으니까 솔직히 고아원 들어오는 애들도 확 줄어갖고 애들이 없어 요새. 예. 그런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그 기존에 뭐 이제 지자체나 이런 데서 지원 나가던 게 사실은 지금 우리 학교 문제도 그런데 예.
수가 줄면 좀 그거에 비례하지는 않더라도 줄어드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있는 애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잘해주는. 그러거나 아니면 네. 지금 자립 청년 같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사회 진출해야 되는. 새로운 지원 대상을 찾아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배분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쉽습니다. 하던 대로 하는 것 같아 지금. 관성과 네. 타성에 젖은 행정 안 하실 거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빈틈을 메우는 예. 게 또 지자체 역할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두 분께도 참 필요한 광고 상품 될 것 같습니다. 자, 거울 보실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 신경 쓰이지 않으십니까? 쓰이죠. 예. 쪼글쪼글해요. 네, 찬 바람 맞으면 피부가 찢어질 듯 혹시 아프십니까? 네, 안 아프신가? 예. 자, 요즘 피부가 유난히 푸석해 보이시진 않으십니까? 이게 다 피부 보습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겉이 아닌 속부터 차오르는 진짜 보습과 광. 아, 이거 야, 광이 난다. 하신 거예요, 윤색이 이거? 난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발랐습니다. 그 예. 광이 나는구나. 이게 얼굴이 지금 화면이 광이 벌써 납니다. 색깔이, 예. 색깔이 화면으로 다르잖아요. 보니까 진짜 때깔이 그럼요.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1번, 2번, 3번 예. 내가 제일 뭐냐? 그 네. 해답이 바로 디어 오늘 동키 크림입니다. 저자극 인증이 완료됐고요. 주름 개선, 탄력 헤어까지 한 번에 됩니다. 유럽에서는 황금 밀크라 불리고 있는데요. 이 동키 밀크를 국내 직영 목작에서 처음 착유를 해가지고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자, 여기에 이것만 담은 게 아니고요. 보습력 최강 아르간 오일, 요 비싼 거 아시죠? 네, 아르간 오일까지 더해서 피부 속까지 빈틈없이 촉촉함을 채워드립니다. 디어 오늘 재구매 1위 동키 크림. 아직도 안 사고 버티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기회 되겠습니다. 3개 세트 52% 할인된 금액으로 아래 더보기 링크 또는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발랐는데 광채 안 나요 하시면 100% 환불해 드린다고 합니다. 사용 후기가 들어와 있어요.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통해서 구입했는데요.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동키크림 도착 후 저녁에 바르고 아침에 일어나니 어머, 피부에 탄력과 더불어 수분도 좋고 여러 가지가 다 괜찮습니다. 피부가 광채가 납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저희도 고맙습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10-6380-4733 010-6380-4733번으로 전화 주시면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제가 그 명절 선물로 하나씩 드릴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가져가셔서 아니, 근데 저는- 열심히 바르시고 광채. 근데 동키 네. 크림 뭐예요? 나 잘 아니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동키. 당나귀잖아요. 당나귀. 당나귀. 왜 당나귀를 제품명에다 썼나 그랬더니 이게 동키 밀크. 밀크. 그러니까. 네, 밀크. 오케이, 네. 이해했어요. 네. 얘기 듣다 보니까 그래서 동키 동키 밀크를 크림이구나. 이제 네. 착유를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걸 그걸로 크림을 만들었어요. 네. 핵심이 먹을 저는 줄만 알았지 우리가 그렇죠. 바를 줄은 몰랐던 아니 거지.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나만 그런가? 나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어. 계속 듣는데 네. 아침에 일어나서 뭐 샤워하고 예. 바르는 거는 좀 익숙해지는데 밤에 바르고 자는 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도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밤에 세수를 안 하고 자니까 그래. 아니 하긴 해요. 근데 하긴 하는데 밤에 발라요? 세수하고 밤에 자면 세수를 안 안 바를 하네. 수가 없지. 아, 술 마시고 세수 그냥 안 한다는 자는구만. 아니 얘기. 세수는 하지 왜 세수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하지. 이렇게 또 밤에 바르면 재밌는 이렇게 얘기 되는 거예요? 해봤습니다. 네, 밤에 바르셔야 오케이, 됩니다. 오케이, 자, 알았어요. 10시 13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있었습니다. 단전단수 언론사에 대해서 지시한 사람인데요. 징역 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유무죄 판단을 먼저 하고 네. 맨 마지막에 이제 양형을 얘기했잖아요. 형량을. 근데 유무죄 판단은 제가 보기엔 정확하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 그리고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용현의 내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네. 그래서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거에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로 해당하는지를 설명을 했고 뭐 그게 성립이 돼야 이제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가 인정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인정은 정확하게 하는 거야. 막 분단위까지 얘기를 해가면서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면서 이래서 내란 그리고 그 이상민 피고인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혐의 인정 네. 그리고 뭐 직권남용은 무죄가 났는데 저는 그거는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이면서 또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사족을 붙인 느낌이라 그건 뭐 다 위증까지 다 적절하게 됐는데 네. 그래 여차저차해서 징역 7년 하는 순간 그러니까. 뭐지 이거 아니 저 정도 했으면 네. 그래도 적어도 10년 이상은 선고가 돼야 되는데 명색이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인데 그리고 위증까지 붙었는데 그래서 징역 7년? 결론은 좀 김이 빠지는. 그러니까. 예. 영화가 네. 드라마가 막 잘 흘러가다가 네. 막판에 뭐야 이게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판결도 결론이 중요해요. 사실 네. 주문이 중요한 거 이유는 주문,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렇죠. 주문이 중요하죠. 네. 한덕수는 참 억울하겠다. 한덕수.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신 똑같은데. 내용이 똑같아요. 네. 주요 임무 종사, 맞습니다. 헌재에서 위증, 음. 물론 이제 뭐 국무총리냐 아니면 장관이냐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파워로 보면 네. 이상민이 더 실수예요.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핵심 라인이고, 네. 그러니까 권한만큼 책임지는 것도 많은데 총리 장관으로 생각해도 근데 더 실세인데 이 생각이 들고 말씀처럼 혐의도 내란 중요 임무 네. 위증 비슷하고 네. 뭐 직권남용 핵심적인 게 아니니까. 국무총리 뭐 국무회의 소집에 대한 뭐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봐도 검찰은 어쨌든 15년형 똑같이 구형했다는 네, 얘기는 네. 그 책임의 크기가 비슷하다고 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벌써 한 분은 23년, 한 분은 7년. 네. 이게 벌써 3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네, 네. 이거는 아무리 봐도 납득이 그러니까요. 어려운 네. 얘기예요. 우리 예. 작가님이 어제 판결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류경진 부장판사 얘기를 그래 이렇게 고개 끄덕이다가. 수긍하면서 듣다가 7년 선고에 한 방 맞은 네. 느낌이다. 그리고 실시간 댓글에 다들 다만 예, 다만 공포증에 빠졌다. 다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다만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지금 뭐 보면 쭉 다 떠나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 굉장히 그 위중한 사건이다.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헌재에서 위증했다. 뭐 이런 사실관계들을 다 인정을 네. 한 다음에 깎아준 거예요. 그래서 7년형은 너무 약한 거 아닌가. 그 절반 그냥 반타작을 해줘버린 거잖아요. 절반도 안 되죠. 그러네. 구형량이 15년인데 그러니까 절반이면 7.5 7년 6개월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 지금 1심 재판부가 형량이 제각각이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해요. 예. 아니 왜냐면 그거는 다른 자주 일어나는 사건은 그 법관 연수를 가잖아요. 네. 그럼 그런 걸 해요. 음. 케이스를 던져주고 그렇죠. 당신이 이 사건 재판장이라면 형량을 정해봐라 이런 걸 해요. 실제로 네. 판사들이. 그래서 네, 그러면 네. 뭐 15년, 뭐 음. 7년, 막 이렇게 하면 쭉 그걸 나중에 놓고 일종의 형량 뭐 물론 이제 양형 기준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 키 맞추기를 계속 연수 프로그램 같은 데서 하거든. 네. 내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 그러니까. 내란이 또 일어날 줄 알았나? 그러니까 이게 제각각인 거예요, 형량이. 그래서 어차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부에 가서 네. 형량이 이렇게 들쭉날쭉한 거는 키 맞추기를 한번 해야 돼요. 그 내란 전담 이제 항소심은 내란 전담에서 네. 다루게 되는 건데 네.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원하는 분이 없어서 20년 만에 은행알로 지금 추첨해서 당첨되신 분들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란 전담을 하면서 역사적인 판결에 똑바로 좀 해봐야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아닌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들을 이제 잘 키를 맞추면서 가져가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사법개혁에 저항하는 상황을 보면 이게 또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물론 뭐 그렇긴 한데 네, 보니까 네. 대부분 30기에서 33기 정도 사이인데 그럼 한 20에서 25년 차 정도 되는 이제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네. 이제 뭐 본인이 원하는 건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고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관심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하신 것처럼 결국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 문제가 걸려 있어요. 우리가 뭐 양형위원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뭐 양형 기준표를 만드는 이유가 일관성이거든요. 동일한 사건에서는 동일한 판결이 나야 동일 뭐 100%는 아니지만 네. 비슷하게 나야만이 국민들이 신뢰하거든요. 안 그러면은 어떤 복골복이 사람은 23년, 어떤 그렇죠. 사람은 7년. 복골복이 되고 말씀처럼 국민들이 다 그 생각을 해요. 판사에 따라서 아니면은 지금 이상민 장관이 어쨌든 판사 출신이니까 네. 판사 출신이니까 봐준 거 아니야? 혹시 뭐 가까운 사람 봐주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옛날부터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많이 정관 찾아가고 아 역시 맞네.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들은 봐주고 아닌 사람은 좀 더 세게 때리는구나. 요 생각이 더 확신을 심어주면 이게 굉장히 이제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 내란 전담회 항소심이 만들어지면 결국은 제가 보기엔 아까 말씀처럼 내란이라는 건 양형 기준표에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사전에 어느 정도 이건 이제 양형위원회라고 독립된 기구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네.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또 뭐 각자 달라질 수 있어서 네. 지금 재판부가 여러 군데니까 그래서 좀 그런 우려는 좀 있어요. 어제 재판정에서 이상민 장관이 이제 7년형 나오니까 처음에 못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도 이렇게 좀 듣다가 변호사 툭툭 치고 방청객 돌려서 가족들이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 뭐 사랑해 뭐 이렇게 이제 애들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씩 웃고. 그래서 의미가 뭐냐? 전직 판사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다 딱 떨어져서 그런 건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본인은 일단 안도했겠죠. 사실은 누가 봐도 한덕수 피고인하고 비슷한 예. 혐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중형이 선고되는 순간 아이쿠 이제 나도 나 죽었다라고 네. 생각을 했다가 사실 7년 선고됐으니까 예, 야 살았네. 살았네 예. 일단. 잘하면 그리고- 나올 수 있겠네. 예. 예. 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안도했을 거고 거기다 예. 이제 가족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삼심제를 하는 거잖아요. 예. 예. 항소심에서 더군다나 저는 항소심은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게 네. 서울 고등의 부장 정도 되면 잘 해요 기본적으로. 네. 이렇게 들쑥날쑥하지 않아요 1심처럼. 의원님하고 후배들인 것 같은데 내란 전담 대등 재판부 그 연수원 30기, 32기, 33기 장성훈, 오창섭, 류창성 그다음에 근데 이제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일부는 예. 일부 부장은 윤성식 부장은 저하고 동기죠. 이번에 이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어 있는 네. 4명 중에 한 명인데 음. 거기는 동기고 예. 저도 이제 이른바 짬밥이 좀 돼갖고 많이 됐어요. 제 동기는 이제 소년급제 하신 기억이 안 분이라 대법관이거나 헌재 재판관이거나 검찰은 아예 총장. 없고 네. 없죠, 그렇죠. 총장 다 네, 지나갔고. 총장도 네. 좀 몇 년 후배니까 벌써 그렇게 돼버렸어요. 총장도 후배니까. 그렇죠. 예. 너무 일찍 붙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소년급제 예. 하셔가지고. 저는 보니까 제 33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두 그렇구나. 분 있는데 예. 이건 서울중앙지법이었대요. 재판부는 예. 잘 모르고 여기 영장전담 부동식은 고향 또 후배예요. 제주. 예. 어. 부씨가 많잖아요. 그러네. 예. 부승찬. 대학 후배고. 맞아. 그 동네 같은 동네. 같은 동네예요. 여기 예. 유창상은 잘 모르겠고. 부시 예. 집성촌 출신인 모양이에요. 맞아요. 그렇구나. 예. 또 모르던 사실을 제주도와 관련해서 모르던 사실들을 고향이 현 변호사님 제주도라. 통해서 알게 됐네요. 출마는 용인해놓고 자꾸 매번 제주도 안 기획식장만 좋다니까. 얘기하니 아직 제주도 얘기하면 안 선거 모드가 된다니까. 안 됐어. 내가 보기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내란 전담 말씀드렸고요. 방금 전에 나온 갤럽 조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무평가 잘하고 있다 63, 잘못하고 있다 26. 그리고 긍정평가 이유는 경제, 부동산, 외교. 그다음에 부정평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는 있어요. 부동산, 경제, 외교 이렇게 순위됐고요.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4, 국민의힘 22, 무당층 27 이렇게 정확하게 절반이네요. 정당 그러네요. 지지도는. 딱 딱 50%만 했네요. 국민의힘이. 그리고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는데요. 장도혁 대표가 네, 지난 16세. 교섭단체 연설에서 16세로 낮추자라고 했는데 찬성이 18%, 반대가 77%.
공감대가 잘 안 네. 된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말씀해 그러니까 주시죠. 마지막에 언급된 선거 연령 16세 이하는 네. 하향은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뻘소리 했네. 뻘소리 했네. 예. 왜냐면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무슨 그러네. 문제가 아니야. 예, 그냥 그렇습니다. 뻘소리야. 아니 반대가 77% 예. 나오는데 끝난 거죠 이거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장동혁 대표가 확실히 그 사람의 어떤 본질적인 능력이나 가치에 비해서 너무 큰 감투를 썼어요. 감당을 못하는 거야.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감투의 무게를 감당을 못해. 예. 그러니까 어제 청와대 오찬 갑자기 네. 취소한 것도 그렇고 네, 뭐 그 16세 얘기가 선거 연령 인하도 그렇고 이게 계속 뻘짓을 하는 뻘짓을 거예요. 한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뭐 우리 여론조사는 추세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네. 대통령 잘하고 있다는 5% 늘은 거고 음흠. 못하고 있다는 3% 줄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을 잘하고 있는 게 좀 늘어난 거잖아요. 음. 그 사실은 또 저는 이제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중요한데 민주당 지지율 3% 늘고 네. 국민의힘 3% 줄었어요. 예. 그 추세가 결국은 대통령과 민주당은 늘어난 거고 예. 국민의힘은 줄어든 거잖아요. 네. 최근에 아마 이제 민주당도 합당 논란이 많이 있긴 했지만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됐고, 네. 근데 국민의힘은 계속 지금 뭐 징계 국면이 계속 가고 있으니까 이게 반영된 게 아닌가 보고, 대통령 지지 중에 지금 중요한 게 이제 부동산에 지금 이제 포커스를 그렇습니다. 맞추고 있는데 예. 이분이 이제 긍정 부정 다 들어오고 있긴 한데 예. 그래도 어쨌든 부동산 정책이 지금까지 민주당에 있으면서 문재인 정부든 예전에서 긍정으로 작용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부정이었어요. 맞아요. 부정 요소로 항상 1, 2위 다퉜거든요. 네. 긍정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예. 근데 긍정에도 들어 있잖아요. 음흠. 요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굉장히 큰 차이다라는 거고 오늘도 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해 새벽에 한 번, 아침에 한 번 두 차례 X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앞서도 제가 그 한정혜 의원 때 소개를 해드렸는데 시장을 이기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세게 붙어보겠다라는 게 대통령의 의지인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 갤럽 조사 관련해서 재밌는 점을 발견을 했는데요. 대구 경북에서 잘하고 있다가 49, 못하고 있다가 39예요. 그러니까 10% 포인트나 지금 TK에서도 대통령 국정평가가 우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울경 같은 경우는요. 잘하고 있다가 63입니다.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가 24예요. 그러니까 전 지역이 지금 고르게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그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세대별로 어떤가 살펴봤거든요. 이거 너무 재밌습니다. 70대 이상 어땠습니까? 늘 항상 뭐 대선에서도 항상 안 그렇죠. 좋았거든요. 70대 이상에서 잘하고 있다가 57, 잘못하고 있다가 32, 25% 포인트나 잘하고 있다가 앞서고 있어요. 이거 갤럽 조사 맞아요? 갤럽, 이 여론조사 꽃 아니야? 네. 다시 봐야 되는 건 갤럽이에요. 갤럽입니다. 갤럽이고 그런데 다만 18세에서 29세 사이가 잘하고 있다가 39, 잘못하고 있다가 35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전 세대가 고르게 잘하고 있다가 앞서고 있습니다. 40대 같은 경우에는 75, 50대 7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8세 아주 1에서 16세 제한했나? 그렇죠. 예, 70대 이상에서 25% 포인트나 대통령 지지도가 앞서고 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지역별 지지도에서 TK에서도 10%가 긍정 평가가 더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제 장동혁 대표가 다른 곳도 아니고 대구 서문시장 갔을 때의 맞습니다. 그런 썰렁한 분위기가 여론조사로 또 한 번 확인이 되는 거죠. 네. TK에서조차 더군다나 다른 곳도 아니고 대구의 서문시장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 형편이고 이 지금 10대, 20대의 이른바 그 극우화 예. 내지는 이제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게 역설적이게 40대 50대에서는 긍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근데 항상 이게 딱 세대 차이 나는 연령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세대 차이가 뭐 자동차 대수 차이가 아니고 이 연령대와 이 연령대가 갑자기. 딱 네.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 30년 대략 30년 차이가. 네. 그러니까 그 이른바 자기 딱 한 세대 위에 대한 어떤 반감. 네. 집에서 같으면 부모 자식 간 아니면 직장에서 보면 뭐 신입사원 내지는 입사 전연차와 직장 관리자로서의 상사와의 네. 딱 연령 차이에서 어떤 반목 내지는 반감이 반영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뭐 30년 전에는 또 거꾸로였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어쨌든 여론조사 보면 사실은 뭐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략 단위에서 네. 많이 고민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선거 음, 직전에 여론조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죠. 예.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인데 네. 결국은 그 전에는 뭐 서울, 부산, 뭐 대전, 충남 정도가 이제 핵심적인 이제 뭐 리트머스 시험지 아니면 전략지구 네. 이겨야 되는 곳인데 예. 지금은 제가 보기 이렇게 되면 이제 TK에서도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된다. 한번 해봐야 된다. 해봐야 된다. 예. 김부겸 총리 나가나요? 네. 대구시장 대구시장 출마하시나요? 그럼요. 당연히 왜냐면 대구시장을 민주당에서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굉장히 중요해요. 예. 우리가 뭐 동진정책, 뭐 중도화 전략 얘기하지만 결국은 선거에서 표로 나타나야 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구시장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진지하게.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대, 20대 특히 성별로는 남성을 네.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되게 큰 숙제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말씀처럼 그럼 이게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원인을 분석해서 우리가 대책을 만드는 게 정치권이 할 일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 기회 균등이라든지 직감 문제라든지 아니면 취업 문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네. 타겟팅을 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네. 민주당에 대한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해결책들을 제시해야 돼요. 그 그렇습니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진짜 이 정도 되면 김부겸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를 적극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만간 제가 카메라를 들고 대구로 한번 가세요. 가보. 예, 예. 아니 근데 양평에 계셔. 양평에 계시죠? 양평으로 가세요. 양평으로. 양평으로 한번 가서 양평으로 한번 가서 제가 예. 주변 그분을 분들한테는 만나보겠습니다. 들리는 얘기는 주변 분들한테는 뭐 안 나간다고 얘기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 정치인 특히 예. 당인은 예. 자기 의지대로 안 돼요. 예. 자기 의지대로 안 되고 만약에 이게 시대가 요구하고 당이 그쵸. 요구한다 그러면 예. 나가야 돼. 나가야 되죠. 나가야 돼. 예. 아니 더군다나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후보가 지금 이 분위기로 보면 이진수 가능성이 그렇죠. 있죠. 가능성이 위원장이 높습니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여론조사 선두를 그러니까.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예.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당원이나 적극 지지층의 의견이 반영된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선거잖아. 그렇죠. 대중 선거잖아. 예. 그러면 대구에서 김부겸 이진숙 붙었을 때 예. 아무리 대구지만 그렇죠. 찍기 김부겸 어려워요. 후보가 진다고? 주진 않죠. 저는 해볼 만하죠. 예. 대구 잘 사람들도 상상이 안 돼요. 상식이 예.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진수 투표단이 가능성이 또 어렵다. 있는 게 예. 보궐 나오면 한동훈 나가니까 예. 어? 막는다는 보궐 거잖아요. 막는 대로 원본- 한동훈 못 원본 나오게 전략.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현역 뭐 몇 분 계시지만 예. 그래도 어쨌든 이진숙 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정말로 해볼 만한 싸움이 되죠. 네. 국민의힘 요새 취재해 보면 재밌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특히 이제 장도혁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한동훈 원봉 전략부터 시작해서 뭐 네. 굉장히 뭐 전환길 등 뉴스가 많은데요. 그 얘기 바로 해보겠습니다. 처음 봤어요. 대통령 오찬 자리를 그것도 1시간 식당 예약도 1시간 전에 하면 페널티 물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야 대통령하고의 밥자리를 이렇게 걷어찬다. 오죽해야 초선 국회의원인 김용태 의원이 가서 밥상을 엎어야지 가지 않고 엎어버리는 경우가 어딨냐 비판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너무 큰 감투를 썼다고 그러니까요. 생각이 되는 게 예. 만약에 제가 제1야당의 대표라면 지금 이제 명분이 그거잖아요. 처음에는 뭐 부부싸움 했는데 그러니까 젖다리 뭐 옆집 아저씨가 뭐, 불렀냐 뭐 이런. 그러다가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 전날 법사위에서 그래서 이른바 뭐 밤중에 뭐 통과시킨 거 법사위에서 개혁 법안. 그거 재판소원법이라 예. 통과시킨 거를 이유로 들었는데 정말 그게 이유라면 제1야당의 대표가 청와대 오찬에 가서 네. 아니 따져야죠. 따지고 이거 만약에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 행사하셔야 주세요. 됩니다. 네. 강력히 요청하는 거지. 그렇죠. 그게 정치고 그게 야당 대표가 할 일이지. 예. 아예 안 가버려? 그 뭐 말할 기회도 그러니까 그렇게 거부권 행사 요청이라는 이른바 뭐를 걸어놓는 거지. 아니 영수회담하자고 단식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보니까 예. 이게 그 단체. 정치적인 수도 약하고 네. 좀 이해가 안 돼요. 혹시 뭐 엑스맨. 최고위원들이 저는 민주당 엑스맨. 아니 왜냐면 지금 장동혁은 민주당 엑스맨이다. 예. 예. 아니 물론 장장군 그러잖아요. 장동혁 장군 잘한다고 막 그러는데 예. 저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어. 왜냐면 지금 추석 저출이 아닌데 설밥상에 합당해내 왜 이렇게 싸우냐 민주당 이럴 어. 건 했는데 네, 합당 샥 사라지고 예. 아마 이제 장동혁 직전이니까 박사는, 많은 분들이 왜 밥 먹으러 안 가 이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고마워요. 장동혁이 고맙다. 장동혁 고마워요. 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계속 쭉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니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정치가 왜안 후져져. 정치가 아니죠. 우리 예. 입장에서야 고맙죠. 예. 서울 민주당 밥상에. 입장에서는 너무 예. 고맙다. 네, 예.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니까 진짜 그 지지율이 나타나잖아요. 지지율이 딱 지지율이. 반토막. 그렇죠. 민주당이 딱 그러니까. 반토막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아니 장동혁 대표는 딱 그 일부 강성이라고 표해야 되나 뭐 구구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네. 뭐 억지 부리는 유튜버들한테 댓글창에 고성국이 어. 가지 못하게 했을 거라던데요? 이렇게 질문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가능성 저는 높다고 봐요. 일단 전한길 씨는 네, 그 소셜 미디어에 올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러 가는데 가는데. 너는 뭐 밥 먹으러 가냐? 밥 먹으러 가냐? 네.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반대한 거야. 아. 그러니까 그 유튜버들의 영향을 받은 최고위원들이 예. 발언을 그치. 한 하고, 거고 예. 거기에 또 발이 묶여서 못 가고. 못 간 건데 예. 그러니까 결국엔 따져 들어가면 지금 국민의힘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유튜버들이 하는 거야. 유튜버 이게. 정치. 유튜브 예. 정치죠. 예. 그야말로. 근데 그것도 좀 취재 편의점처럼 네. 상식적인 유튜브를 놓고 그렇습니다. 정치를 해야지. 예. 현장 취재도 좀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건강한 보수 정당 필요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중도 보수까지 함께 다 포괄하는 먹어야죠. 역량을 네. 발휘하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아니 저도 예. 요즘 국민의힘 돌아간 거 알려면 고성국 전환길 뉴스 봐요. 그래도 정확해, 더 빨라. 그래도 빨라. 네, 예전에 제가 뭐 선거 때마다 네. 뭐 지선, 총선, 대선 때마다 대변인 할 때는 예전에는 조선일보 조선일보 사설을 봤어요. 봐야죠. 사설을 보면 싱크로율이 한 5, 60% 돼요. 그렇죠. 지금은 예. 전환길 뉴스랑 고성국 TV를 보면 거의 예측이 돼요. 예측이 돼. 왜냐면 뭐 예. 지금 다 그렇게 예. 가잖아요. 저도 밤마다 전환길 뉴스 봤어요.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봐야 사실은 돼. 봐야 돼. 봐야 돼. 예. 아, 그러니까 네. 사실은 조회수가 이렇게 여기서 나오네. 나와. 아니 근데 그 간단하게 보는 방법은 그냥 저 AI 같은 데 올려가지고 요약해달라 요약. 그러면 네. 10초 내로 요약해줘요. 어. 그런 방법 팁이 있어요. 근데 전환길 뉴스 AI 사실은 통해 지금 보는 거. 전환길 뭐 얘기하지만 지금 막 거의 막 뭐 돈을 뭐 500억인가 1000억인가 모아가지고 뭐 나라를 만들겠대요. 또 그러니까 뭐 제2의 무죄난다 건국. 그러고 뭐 이승만을 부정했어 지금 그구가. 유튜브에서도 네. 이거 내일 모레 일주일밖에 판결이 안 남았는데 예. 밥 먹으러 갔냐 이 그러니까. 얘기는 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야 장동혁 대표가 처음부터 그냥 안 간다고 했으면 예. 그나마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저희 간다고 댓글, 했다가 댓글창에도 저도 가끔 봅니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보는 사람 예, 많아요 되게 예. 왜냐면 그 당대표나 대변인 말보다 여기가 더 저기 정확해. 지피지기면 백전 예. 백승이라고 했으니 너무 쉬워 너무 투명해. 근데 그 역사 강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네. 전환길 씨가 웃겨요. 그래요? 예, 웃겨요. 웃기게 얘기를 하는 측면이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안 그래도 이래서 저도 장사가 얼굴만 되나? 봐도 웃겨요. 아니 그리고 어제 또 조사 받으러 가면서 전환길 뉴스 기자증을 걸고 나갔더라고요. 근데 기자들이 기자증 잘 안 걸고 다녀요 목에. 그렇죠. 그러니까 출입증 때문에 뭐야 저 청와대에 들어갈 때 나갈 때는 하지만 실내에서 그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가 무슨 뭐 탄압받고 있는 기자인 양 행세를 하는 건데 전 그것도 되게 우습더라고요. 언론인 행세를 하는 그러니까요. 야, 언론이 뭐 아니 나 무슨 깜짝 놀란 게 뭐 전환기 씨. 백악관에 초청한다 뭐 이재명 잡아간다 뭐 그러니까 온갖 얘기를 하는데. 온갖 얘기 다 해놓고 뭐 아니 근데 그 저는 제 나는 나는 그분- 남산에 묶어라 뭐 이런 거 그분 무서워. 얘기 들으면서 예. 그 장동혁 엄청 비판해요. 입장을 뽀얗게 밝혀라. 윤핵이는 어떻게 할 거냐, 네. 부정선거 어떻게 할 거냐, 음흠. 내란은 어떻게 할 거냐를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보니까 계속 세게 얘기하시라. 네. 두 분이서 아마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어찌됐든 지금 장동혁 대표의 이런 패착은 결국에는 그 힘 있는 유튜버들에게 휘둘리기 때문에 저 정상적인 정치가 잘 안 되는 거다. 이건 진짜 큰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민생 법안들은 전체 국민의 이익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정없이 미루면서 벌어지는 이 손해에 대해서 이번 명절 때 지역에 가면 얼마나 또 욕을 많이 먹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서문시장만큼 비판받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아 그렇죠. 네, 좀 사실은 잘해라, 그만 싸워라,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누가 그 얘기 하던데 왜 네, 국회 그 의원회관 지하에 목욕탕이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는 뭐 여야 다 들어가는 이른바 곳이니까. 욕탕의 정치. 그렇지. 예. 그리고 거기는 욕을 해도 안심이 되는 게 빨가벗고 있으니까 누가 녹음할 수도 없어. 녹음을 못해. 요새는 녹음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렇죠. 네, 네, 휴대폰 그렇죠. 녹음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거 같은 당에도 다 녹음하는 게 우리가 맞아요.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가장 안전한 장소야. 이건 녹음기를 휴대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하면 그 국힘 의원들이 네. 국힘 욕을 그렇게 한대. 장동혁 아, 대표하고 진짜. 자기 당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욕을 그렇게 한대. 국힘 의원들이 네. 민주당 의원들한테요? 네. 오. 그 얘기를 이게 하더라고. 뭐냐, 장동혁 대표 그러니까. 욕하고. 거기는 안심하고 얘기를 하는 거지. 왜냐면 녹음이 안 된다는 게 예. 깔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형편이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른바 중원을 다 먹어야 된다. 이런 호기가 없다 그쵸. 정말. 그쵸. 네, 이럴 이런 때 호기, 역사 이래 이런 그렇죠. 호기가 저기가 없다. 없죠. 네. 제가 맨날 얘기한 거예요. 지난번에 네. 합당 얘기할 때도 예. 중원 먹을 찬스인데 왜 왼쪽에 싸우냐. 그쵸. 이거 먹어야 되는데 예. 그게 계속 했잖아요. 예. 결국은 좋은 기회도 많은데 그만큼 장동혁 대표가 지지 기반이 취약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지지 기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유튜브들이 얘기하면 흘러가는 거잖아요. 네네. 뭐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근데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배현진 고성국 징계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 부분에 다 포커스를 맞추고 네. 있어요. 배현진 징계하는 게 당연히 뭐 공천권 뺏어 가려는 거고 예. 고성국 징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서울시에서는 어쨌든 징계를 올렸으니까 네. 그다음에 중앙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음. 근데 많은 분들은 배현진은 징계하고 네. 고성국 징계 못한다. 아니 너무 투명하잖아요. 네. 여기는 대충 예측대로 가요. 예측대로 가더라고. 예측이 틀린 적이 없어 우리가. 그렇게 가면 진짜 제가 보기에 지지율이 지금은 그래도 20대로 나오는데 10%대로 더 추락할 갈 거다. 것 같아요. 지지율 더 떨어진다. 네. 그런데 이것은 현실에 가깝다. 배현진은 징계하고 고성국은 징계 안 하고. 아니, 그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국민의힘이 장동혁 당이 아니고 사실은 고성국 당인데 땅이야. 거기 그거 어떻게 징계해? 징계하면 징계하겠어요. 쫓겨나는 거지. 예. 쫓겨나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근데 요거 두 개를 어떻게 처리하냐를 보고 있어요. 뭐 언론도 그렇고 방송국도 예. 그렇고 대부분. 요새 고장국힘이라고 한다잖아요. 예. 고성국이 앞에 그 다음에 장동 고장국힘 이런 표현을 많이 이제 쓴다고 하는데 전 씨가 싫어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니까 요새 음. 막 떠드는 거 아니에요? 고전 존재감을 고전이 고전- 들어가야 돼 고전. 고전장? 고전이 앞에 고전장. 아이고 진짜 답답합니다. 이 와중에 보니까 그 이정현 전 대표를 지금 중요한 공관위원장. 공관위원장 중책에 앉혔어요. 친박 출신이긴 한데 뭐 뭔가 좀 새로운 변화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정현 전 대표는 이제 더 이상 친박으로 분류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정현 전 대표는 사실 정치권에서 네. 좀 사라져 있다가 가장 최근에 언론에 얼굴을 비춘 게 대선 직전에 한덕수 당시 후보의 최측근으로서 이제 네. 언론에 다시 등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정현 전 대표의 정체성은 그건 거지. 친박은 뭐 너무 오래된 너무 얘기고 옛날 얘기고. 네. 네. 근데 한덕수 후보는 어떤 세력이 옹립하려고 했던 후보냐? 예. 윤어게인 그렇죠. 세력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정현 전 대표의 정치적인 정체성은 윤어게인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친박은 이제 뭐 다 흘러간 얘기고. 근데 이정현 전 대표가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에 임명이 됐다는 것은 역시 윤어게인 당인 걸 다시 한번 인사로 확인시켜 준 거죠. 예. 그 어제 고성국 유튜브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출연을 했는데 이정현 전 대표야말로 장동혁 정치를 실현해줄 인물이다. 예. 장동혁 정치.
그건 그러니까 맞죠. 윤 그러니까- 어게인. 그러니까 우리처럼 모르는 사람들은 네. 사실은 지난번에 단식할 때 박근혜가 와서 손잡아 줬으니까 그 좋나?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예. 다 아니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하고는 멀어졌대요. 네. 그럼 이제 말씀처럼 예. 이제 윤어게인 쪽인데 결국은 이분이 뭐 호남 출신에서 호남에서 했다 그러지만 뭐 지금 뭐 전두환 사진 걸자고 하는 판이니까 그러니까. 호남에서 전혀 먹힐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뭐 그분이 하더라도 그러면 결국은 뭐 본인 의지대로 아니면은 뭐 고성국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 의지대로 공천을 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딱 보이죠. 눈에도 네. 보기에도. 근데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나마 국민의힘이 해볼 만한 선거는 그 TK를 제외하고 서울에서 오세훈 후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세훈 후보를 지금 끌어내리지 못해서 한달이 나고 지금 뭐 신예 운운하면서 새로운 후보를 찾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 될 만한 카드인 오세훈마저도 버리려고 하는 거는 이게 도대체 무슨 초식인지. 그러니까 그래서 엑스맨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민주당 엑스맨이다. 엑스맨이에요. 아, 민주당 선거 도와주는 도와줘요. 거예요. 맞아요. 나중에 민주당 입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은 지금 현재 지방선거에서는 현역인 국민이 많잖아요. 네. 현역이 사실은 제일 막강해요. 현역 프리미엄 현역 있잖아요. 프리미엄 있죠. 예. 그러니까 현역 의원을 잘라낸다는 얘기는 선거 그냥 포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 지지율이 높을 땐 그게 돼요. 음. 지지율이 높을 때는 현역을 바꿔도 되는데 네. 지지율이 낮을 때는 무조건 현역 프리미라도 있어야 그나마 붙어볼 만해요.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민주당 선거 도와주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네. 적어도 꽤 여러 번의 선거를 그런 식으로 치른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2024년 총선 직전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네. 2023년 10월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그 사람 빼고 누굴 내세워도 그 사람보다는 득표율이 나. 근데 그 사람 공천하잖아. 그러니까. 전략 공천하잖아. 맞아요. 예. 항상 그런 식이야. 그 선거 진짜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이 취재 편의점 참관을 했기 때문에 예, 제가 그때 그 강서구를 진짜 열심히 현장 취재를 했는데 모든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김태우 저 사람을 왜 공천을 하느냐. 아니 그 사람 때문에 벌어진 선거를 선거인데 재선거인데 네. 그 사람을 다시 사면복권 시켜서 내가서 바로 내보내? 공천을 줘서 내보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최악의 패인데 예. 그게 맞다고 우기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심판 받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면 심판 받았으니까 그 선거를 반면교사를 민주당이 이기면서 분위기가 확 넘어왔어요. 바뀐 확 거예요. 넘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뭐 총선도 넘길 예.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 그 선거 분기점이었어요. 맞아요. 분기점. 예, 그러니까 예. 윤석열 정권의 몰락이 분기점이었는데 뭐 이번도 제가 보기에 지방선거 이렇게 쭉 가시면 네. 제가 보기에 아마 전 지역? 역사적인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서울시장의 공천을 누굴 하느냐 국민의힘이. 근데 오세훈 시장을 아웃시키고 다른 사람을 공천하려면 여러 가지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네. 사실은 어마어마한 억지를 부려서 이제 컷오프를 시키든지 뭘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안 그래도 서울시장 선거가 어려운 판에 그 선거를 그렇게 무리수를 둬서 후보 교체를 해내면 네. 이게 TK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솔직히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하는 짓이냐 쟤네. 네. 그래서 김부겸 총리가 출마하셔야 되니까. 오늘 김부겸 총리 엄청 미시네. 그렇죠. 아니 서울시장 선거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구청장 25개 예. 있죠. 그다음에 시의원, 구의원들이 있죠. 예. 그분들을 어찌 보면 이렇게 팀으로 가는 거거든요. 큰 선거가 있으면 네. 밑에 선거도 같이 가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뭐 빼버리고 다른 사람 한다 그러면은 구청장도 제가 보기에 강남 3구나 말고는 나올 사람이 구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억지 부려서 후보 교체를 해내. 그러면 2018년 지방선거에 서초구청장 만 선거는 됐었죠. 민주당이 졌어요. 졌죠. 그랬죠. 하나 졌죠. 이번엔 서초구도 노려볼 만해요. 저도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서초구까지 노려볼 아니, 만하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안에 얘기 들어보면 네. 나올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나올 사람이 없으면 그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이라도 나가라고 하고 있대요. 예. 그 얘기 뭐냐면 서초구에서 아니 서초구 말고 다른 강남 지역들도 전체. 다른 게 서울 지역이나 서울 이런 데서 전체가. 나갈 사람이 나갈 없다.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가봐야 다치니까. 그렇죠. 괜히 나가서 질 바에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후보를 못 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많이 그 현상이 강남에서 벌어지면은 사실은 싸움이 네. 이번 이제 서울의 구청장 싸움은 네. 강남 지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되는 잘해야죠. 거죠. 그럼요. 전략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네. 국민들이 납득하고 소구할 만한 것들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밀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이 선거에 앞서서 지금 내란 청산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법부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무죄 불신. 행렬이 있으면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는 가운데 또 어제 출근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특히 이제 재판 소원 문제만 딱 원포인트로 찍어가지고 이게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어서 국회를 설득하고 절대 납득할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제 법원행정처 명의로 그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이 이제 2월 말까지는 민생 쭉 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3월부터 한다는 거였는데 이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네. 아니 저는 뭐 그렇지 않게 봐요. 그렇지 지금 않다? 왜냐하면 예. 지금 내란 재판 관련해서 국민들이 뭐 이게 사법부 다 지금 특검 기소한 게 다 지금 무죄도 많이 나오고 공소기도 많이 나잖아요. 형량도 네. 왔다 갔다 하고 되게 국민들이 이 사법에 대한 불신이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이 재판 소원은 이게 무슨 뭐 이재명 뭐 때문에 만든다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네. 87년 헌재 만들고 96년에 이제 소득세법 관련해서 헌재랑 대법원이 세게 붙었어요. 네. 결국은 법 해석권 누구한테 있느냐 요 얘기 싸움이었거든요. 그게 한 30년째 이어지고 있어요. 헌재는 계속 이거에 대해서 해야 된다. 원래 우리는 어째 독일에서 온 제도고 독일은 공권력의 행사에 사법부 판결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지금이 더 낫다. 국민들이 사법개혁에 대한 욕구도 있고 네. 뭐 대법관이 사실은 대법원이 세게 반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게 민감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동안 30년 동안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판결로 대법원 판결 헌재 판결하면 대법원이 취소시키고 대법원 판결 다시 또 하고 이러면서 계속 싸워왔거든요. 네. 입법적으로 정리할 때가 됐어요. 자, 그 재판 소원제를 하게 되면 실제 국민들한테 그렇게 큰 불이익이 있습니까? 어떻게 법조인들이시니까 저희는 잘 몰라가지고 재판 소원까지 가본 적이 없어서 이게 한 적이 없죠. 지금은 한 적이 없어서. 된 적이 네. 없죠. 근데 크게 실효성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이제 헌법 소원 자체가 인용률이 대단히 낮은 데다가 네. 더군다나 이제 그게 다른 사안도 아니고 재판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된 이후에 가는 거잖아요. 네. 그 재판 소원이라는 게 글쎄 만 건에 한 건이 나올까? 안 나올 것 같아. 네. 재판 소원 만 건 넣으면 한 건이 그게 인용이 될까? 뭐 네.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다. 그러니까 법원의 재판 진행 내지는 결과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인정돼야 되는 건데 만 건에 한 건 안 나올 거려. 네. 이게 말씀처럼 예전에 사실은 헌법소원 제도가 처음 됐을 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나 네. 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았어요. 나 기소유예했는데 왜 기소유예야? 나 뭐 무혐의인데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확 늘어났다가 나중에 가면서 어느 정도 정리돼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많은 비율 차지 않아요. 네.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처음에는 많이 멀릴 수 있어요. 근데 말씀처럼 인용률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아마 인용하기 전에 어느 정도 거를 거예요. 왜냐면 네. 이게 결국은 결국은 헌법 위반 되냐 안 되냐, 기본권 침해가 되냐 안 되냐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네. 근데 조금 시간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선례가 쌓이고 네. 판례가 쌓여야 되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기준이 쌓이면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판단을 하죠. 요건 가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돈 있는 사람만 하고 뭐 이런다는데 사실은 헌법재판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강제주의가 돼서 지금 국선 제도가 잘 돼 있어요. 네. 일반적인 국선하고 좀 달라요. 네,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사실은 뭐 입법으로 해결 안 되면요 대법원하고 헌재하고 30년 싸움이 아니라 앞으로 30년 가도 해결이 안 나요. 법적으로 그렇군요. 해결할 때가 됐어요. 네. 자,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이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뭐 계속 지난한 논의가 있었고 이번에는 뭐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법외국제, 재판소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법관 증원. 네. 이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2월 24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필버 전국을 통해서 3월 3일까지는 종료가 돼서 사법개혁이 이제 완수가 된다고 하니까요. 그 트랙이 어떻게
그 트랙을 어떻게 밟게 되는지 저희들도 현장에서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관련돼서 SNS 계속 올리는 가운데 오늘은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 그리고 쇼트트랙 첫 메달을 축하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또 올렸습니다. 최가원 선수가 사실 우리가 이 스포츠 잘 안 다루는데 일단 이거는 박수를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의 첫 금메달이기 때문에 응원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대통령께서도 메시지를 통해서 굉장히 값진 승리다라고 상당히 응원하셔서 그 부분들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어제 국회 정보위 그 여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여러분들 가덕도 테러 기억하고 계시죠? 이 가덕도 테러도 역시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가 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그 국정원을 통해서 일부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김진성 테러범 있지 않습니까? 저 상당히 고성국 씨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이 소식은 좀 어떻게 접하셨습니까? 이 배우가 누구냐, 김진성의 배우가 누구냐를 이제 많은 분들이 추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통화는 했었다는 게 확인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관심 있는 거는 테러를 그러면 사주한 거냐? 그거는 구체적으로 더 확인이 필요하겠죠. 네. 뭐 그거는 이제 사법 절차 내지는 수사 절차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단지 정치 공학적으로만 계산을 하면 네. 고성국 유튜버가 계속 생존해 있는 게 민주당엔 좋은데. 근데 너무 그러니까 그 영향이 과연 뭐냐? 지금 말씀처럼 뭐 전화했다든지 찾아갔다든지 뭐 이런 거는 그 내용은 아니잖아요. 네. 형식적인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왜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 수사하고 이럴 때는 안 나왔을까 싶기도 하고 그때도 다 그렇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배우가 누구냐라고 다들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마치 단독 범행처럼 갔는데 네. 이거는 결국은 수사 영역으로 밝히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지금 보면 테러범 김진성이 고성국 TV를 방문했던 사실까지 그러니까요. 일부 이제 확인이 됐다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방문이군요. 네, 통화가 아니고 통화도 있던 것 아니라 같은데 방문. 통화는 네. 없어요? 통화도 있다고 통화는 지금 기사 보도로는 방문이 없어요? 나온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수사 당국에서 앞으로 이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국정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뭐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정보위 그 여당 간사인 이제 박선원 의원이 어제 이제 기자들한테 풀을 한 내용인데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당시에 굉장히 수상한 흔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물청소하고 물청소하고 그다음에 그때 핵심의 키맨이었던 게 국정원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기조실장인 김상민 검사였잖아요. 이 사건 그렇죠. 수사 축소 그렇죠. 테러 아니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특보였죠. 네. 국정원장 특보였죠. 특보였군요. 네. 하여튼 그런 역할을 했던 것들까지도 다 꼼꼼히 찾아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벌어졌던 사건들을 지나갔으니까 그냥 묻고 잊어버려 이게 아니라 다시 소환해서 확실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들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그 국회에서 추진되는 그 검찰 개혁 이슈 가운데 공소청 중수청 법안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원화하기로 했었는데 이원화하지 일원화로 말고 했고. 일원화하고 네. 그다음에 보안 수사권은 안 주고 요구권만 주기로 한다. 한다 하고. 근데 이제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네. 됐는데 그거를 다시 그러게 정부로 정부안대로 갈 건지. 보안 수사권은 인정하는 쪽으로 약간 또 최근에 변화가 있는 것 같던데요. 그리고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이라는 그거는 뭐 명칭을 헌법에 쓰기로 뭐 있다 그건 보니까. 헌법 때문에 어쩔 수가 네. 없다. 어쩔 수 없어요. 위헌 시비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인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일원화는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정리가 된 것 같은데 핵심이 이제 보안 수사권 줄 거냐 요구권만 줄 거냐 예. 요게 남은 것 같은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보안 수사권 주는 건 반대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수사권이에요. 그리고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등자 하나 가지고 하고 싶은 수 다 했다고.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은 두 글자예요, 두 글자. 두 글자 두 배 할 수 있어요 나중에. 2배로 더 많이 수사를 할 수가 있다. 예. 제한도 없고. 제한도 없고.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은 안 된다. 보안 수사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거 제가 예외적인 경우에도 안 된다.
예외적인 예외가? 예외적인 경우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자체가 허용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도요 검찰 수사권이 기본적으로 2대 범죄만 해놓고 예외로 만들어놨어요. 네. 등 붙여가지고 쭉쭉쭉 늘려왔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쭉 늘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가 맞기 때문에 그냥 할 때 해야 돼요. 자꾸 뭐 여지를 줄 필요는 없다. 여지를 줄 필요는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왜 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된다. 네. 결국엔 그 국가기관의 수사 총량이 수사 역량의 총량이 줄어들면 결국엔 득을 보는 거는 나쁜 사람들밖에 없는데 공소시효 얼마 안 남았거나 아니면 이게 조금만 확인하면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거를 기관 간에 다시 보내서 거기서 몇 달이 묵혀 있을지 모르는 절차를 반복하게 한다. 네. 아니, 그럴 필요가 뭐 있나?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지. 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뭐 논란의 여지는 있어서 또 논쟁의 지점은 어려운 있으니까요. 문제.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시일을 가지고 토론을 해 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그 합당 때문에 많은 그 유튜브 채널들이 구독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동접도 저희도 많이 빠지고 하는데 댓글창도 여전히 이렇게 좀 의견들이 시끄러워요? 뭐 어제는 참 댓글이 좋았는데 오늘 또 다시 또 이렇게 싸움 모드로 가고 있어서 그런데 아까 댓글에 보니까 이해찬 전 총리 회고록 얘기를 좀 해달라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추모 전국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그쵸. 오히려 더 많이 그 사보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건데 정치를 잘하라는 거잖아요. 정치를 이해찬 대표의 메시지는. 제가 1월 5일 날인가 한번 가서 뵙고 왔어요. 1시간 정도 얘기하고 제가 출판 기자면 책 썼잖아요. 네네네네. 추천사도 받고 그거 아마 마지막 받은 것 같긴 한데 저 말고도 다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이 저도 이렇게 가끔 뭐 중요한 결정하거나 할 때 가면 이게 후배나 좀 이런 정치인들한테도 네. 많은 얘기 해주세요. 본인도 그때 보면 이제 뭐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게 될 길, 남북 관계 뭐 또 시사에 굉장히 밝으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잘 돌아가는 사정도 잘 알고 이래서 굉장히 큰 어른을 잃은 같은 아쉬움이 있어요. 저도 가끔 찾아뵈면 뭐 이렇게 조언 들으면 이렇게 새로운 게 좀 이렇게 새로운 시각도 보게 되고 이분 어쨌든 민주당이 계속 어쨌든 집권을 해나가야 되고 이거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 그리고 예전에 그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 다 겪고 왔잖아요. 네. 다 겪고 와서 그분들의 뭐 성향이라든지 아니면은 민주당 정권 창출에 대한 의지라든지 그런 말씀도 쭉 하시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큰 틀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굉장히 저도 오래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국 정치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 이래 정말 좋은 기회가 왔다. 병원연에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 정치를 좀 바꾸고 국익에 부합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컨텐츠가 풍성한 그리고 매우 전략적인 정책적으로도 효과가 있는 그런 정치를 많이 정치만 조금만 잘해주면 대한민국 진짜 잘 나갈 텐데 정치가 너무 후진적이라. 민주당이 지금 엄청 기회인 게 말씀처럼 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하면 이게 당에서도 국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할 건가 부동산 정책 어떻게 할 건가 토론도 하고 그러니까. 이슈를 던져야 돼요. 네. 대통령이 대통령만 하시는 X할게. SNS 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엔 이제 그만해도 되고 네. 이걸 당에서 받아서 당에서 이런 게 이슈화가 돼요. 네. 정책을 던지면 예, 예를 예. 들어서 뭐 주식 증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지금 합법 개정 문제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문제 이거를 사실은 이슈가 되면 민주당에서 이슈를 주도해 갈 수 있거든요. 그게 또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방법이고 네. 뭐 합당 얘기 뭐 굳이 뭐 우리끼리 여기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끼리 네. 싸우는 거니까. 그만해. 예, 그만하고 지금 싸움 정책 그만해. 부동산 이슈를 예. 당에서 주도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예. 모든 정책 이슈를 당이 당에서 주도하면서 그렇죠. 적극적으로 논쟁도 하고요. 필요하면 그럼요. 토론도 그럼요. 하고요. 이러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아까 네, 얘기 나오는 이제 뭐 보안 수사권 요구권 이것도 뭘 논쟁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우리끼리. 뭐가 좋은지. 그렇죠. 예, 그리고 정책적인 합의로. 논쟁을 하면 그게 우리가 주도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 이쪽에 싸우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새로운 정치의 기운을 설 명절과 함께
다시 한번 좀 찾아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성 씨 관련해서 통화도 했다고 합니다. 예. 통화도 그 했다. 통화도 했다는 게 예. 본것 같아요. 예. 그 해당 사건에서 김 씨가 극우 유튜버들의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없고 한간의 소문이었던 두 사람의 통화 또한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이고요. 고성국 TV를 실제 방문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 사건이 연휴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일파만파 커질 수도 있겠다. 수사당국의 수사에 따라서 또 상황이 또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11시 3분 지나고 있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좋은 일만 있기를. 네, 맞습니다. 정말 새해 또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잊지 마시고 저희 취재 편의점 같은 대한미디어, 대한언론 필요하다, 있어야겠다, 또 현장 뛰게 하자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들 큰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근에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구독, 주변에도 많이 전파해 주시고요.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 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